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 영화 역대 흥행 5위의 기록을 세우면서 아주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이유는 작품의 주인공이었던 이태석 신부님의 인생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일 텐데요. 네. 그 후 10년 만에 또 다른 다큐 영화가 나왔습니다. 고소한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죠. 네. 내일 개봉하는 영화 부활, 10년 전의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후속작이라고 들었는데 네. 우선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야기가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의사 출신 사제입니다. 네. 그리고 사제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자원을 하신 이런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 8년 동안 헌신을 하시다가 대장암으로 2010년 48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셨죠. 네. 울지마 톤즈는 개봉 당시에 큰 화제를 낳았던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그 아프리카 이제 수단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제가 가보니까 한낮 기온이 영상 50도 정도. 엄청나죠. 50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말라리아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마 이 말라리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식수가 우리처럼 뭐 수돗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 찾아가서 병원을 짓고 환자를 돌보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지도자 역할이죠. 네.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한센인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으로 버림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신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과거의 어떤 영상과 또 제가 직접 가서 본 내용들, 이런 그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울지마 톤즈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톤즈가 보니까 이제 마을 이름이라고 자막이 또 설명이 나왔었는데 네. 톤즈 마을에 대한 보살핌, 뭔가 위안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작 부활은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울지마 톤즈는 그 이태석 신부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네. 슬픈 내용이라면 이 영화 부활은 그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사실 기획하게 된 것은 네. 올해가 이태석 신부님 선종 10주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10주기를 맞아서 이태석 신부님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분의 이제 삶을 좀 정리를 하는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이 부활이고요. 이 부활의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은 신부님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현지에 가서 막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특히 통신시설, 그다음에 이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제자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겠어요, 정말.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이 영화를 만들려고 이 영화가 되겠다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의대, 지금 이제 남수단에서 가장 큰 의대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학생들을 지금 저 화면에 나온 학생들이에요. 네. 네. 있는데 보니까 의대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의대생이 몇 명이냐 되냐 물어봤더니 이 45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나 많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왜냐면은 굉장히 톤즈라는 곳이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몇 년 사이에 공부한 아이들이 40여 명의 이제 한 3, 4년이 지금 의사가 배출된다는 거 저는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을 또 닦은 게 또 이태석 신부님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의사가 왜 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을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좀 만들어서 좀 전달을 한다면 굉장히 어떤 감동도 주고 하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이 부활이죠. 예.
네, 자막에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헌신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 부활했다.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또 희망을 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꼭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이번 영화의 연출뿐만 아니라 내레이션도 직접 하셨더라고요. 보통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 100여 편을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내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 내레이션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극대화시키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 감정을 자극시켜서 화면에 몰입하게 하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10년 동안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감정을 자극시켜서 될 문제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객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네, 집적을 하고 특히 이제 집적하는 대신에 이 원고량을 내레이션을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화면을 그 관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끔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울지마 톤즈하고는 좀 그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담담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좀 전달하는 데 초점을 좀 두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다면 이번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주목해 볼 만한 장면 아니면 이런 메시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태석 신부님이 매일같이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센병 환자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게 신부님이 떠난 다음에 거의 12년 동안 의사가 아무도 그걸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가서 저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를 해줍니다. 네. 진료를 해주는데 저는 그 제자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한센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왔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제자들이 환자를 대할 때 보면은 첫 번째 환자가 오면은 어디가 아픕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인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보니까 아까 악수도 하는 것 같고 화면에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그 생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그 화면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료가 끝난 다음에 자, 그 진료를 한 소감이 뭐냐?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이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그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의사가 손을 잡아줬을 때 무슨 느낌이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저희가 이제 7명의 제자들을 한국에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묘지를 갑니다. 네. 과연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신부님의 묘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뭐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데 뭘 이렇게 신부님의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뭘 무덤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 대학 졸업장. 막 그걸 보는데 그냥 전율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인사를 하냐면 이태석 신부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신부님이 남겼던 사랑의 헌신이 어떤 아이들에게 미래를 바꿔놓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도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이 부활의 그 메시지입니다. 예. 네. 이 장면들에 대한 말씀만 들었는데도 네. 저도 막 감동이 전해지고요. 소름이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눈가가 예. 좀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태석 신부님은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건가 이걸 해결해 주려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그 그림이 뭐냐면은 신부님이 묘비에 뒤에 있는 그 글씨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라는 이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씨가 저는 뭐 카톨릭 신자는 아지만 그 글씨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일까? 근데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봉사라고 봅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봉사를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소중한 존재가 있는지 이런 걸 느낄 때 저는 결국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욕심 없고 뭔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년 퇴임을 KBS 이제 PD로 재직을 네, 쭉 그렇습니다. 해 오시면서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앞서서 들었었는데 네. 언론계 후배들한테도 뭐 귀감도 되실 것 같고 저널리즘 스쿨도 읽어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저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널리즘은 뭐냐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널리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에 대한 그 비판이 굉장히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널리즘을 꿈꾸는 이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저널리즘의 본질, 저널리스트는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태식 신부의 삶입니다. 예. 국민을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널리스트가 권력이 아니라 봉사라는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학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 저널리즘 학교를 했을 때 25명이 했는데 네. 2개를 뽑았는데 140명이 지원한 거예요. 좀 놀랄만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이들이 욕구가 이렇게 크구나 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다니면 특히 이제 시골을 많이 다녔어요. 왜 시골을 다녔냐면 저널리즘의 본질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널리스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 날 그 새벽에 KTX 타고 여기 섬진강을 내려왔어요. 섬진강에서 이제 첫 학교를 했는데 예.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를 갖게 된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말을 믿고 그런 저널리스트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준 사랑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걸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실은 제 꿈은 저널리즘 학교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정치 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을 올바른 정치인, 이제 스웨덴, 덴마크처럼 이런 정치인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사회가 좀 이게 좀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네. 역할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